만점자의 눈!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만점자의 눈을 심어줄 수학 강사 박나서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설명회를 하게 되었고, 주제를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잡아봤어요. 일단은 내년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시험이 바뀌게 되니까 그 바뀐 수능은 어떻게 구성되고, 그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을 때에는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커리큘럼을 따라가게 되는지 그것부터 살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 내신이 또 어떻게 출제될 것이고, 그렇게 그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새롭게 바뀐 수능입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2022년도 수능 예비평가가 저희 2020년도 5월 29일 날 시행이 됐어요. 그러면서 저희 수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공통 과목으로 수원, 수투, 그리고 선택 과목으로는 기하, 미적분, 확률 통계,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 문항들을 보면서 수학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다 공부하는 스타일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수학 1 문제이고, 수학 1에서 이제 킬러 문항이라고 했던 것들이 이제 출제가 됐는데, 이건 이제 삼각함수라고 하는 우리 친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수학 1 중에.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도형에 대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때 이후로 도형을 좀 보지 않다가 이제 도형 문제를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 1을 할 때 이렇게 쳐다보게 되니까 조금 많이 힘들어한다는 거죠. 그리고 삼각함수니까 각에 대한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또 힘들어하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객관식 최고 문제로 출제가 되곤 합니다. 그리고 자, 이건 수학 2예요. 수학 2는 아까랑 또 느낌이 다르죠. 수학 1하고 좀 느낌이 다른 게, 자, 수학 1은 각 단원들이 전부 분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서로 관련이 없어 보여요. 지수로그, 그 다음에 지수로그 함수, 그 다음에 삼각함수, 그 다음에 수열, 그 다음에 수열의 기납법까지 전부 다 뭔가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들이 이렇게 한 권으로 묶여져 있는데 반해서 수학 2는 공부 방식이 좀 달라요. 어떻게 되냐면 함수, 처음부터 끝까지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함수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극한부터 적분까지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라서 어느 한 구석이라도 구멍이 뚫려 있으면 따라가기 정말 힘들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수학 1을 공부했을 때 만약 중간고사를 실패를 했다, 2학년 때. 근데 2학년 기말고사, 1학기 기말고사는 잘 볼 수 있어요. 노력을 하게 되면. 왜냐면 좀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어느 한 파트를 잘 못했다고 해서 다음 파트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학 2 같은 경우는 처음 나왔던 내용이 저 뒤에 적분에서도 또 나와요. 그래서 미분에서도 또 나오고, 나왔던 게 또 나오고, 나왔던 게 또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유기적으로 잘 해놓으셔야 돼요. 자, 그 문제를 보게 돼도 다음과 같아요. 좀 뭐예요? 독해를 좀 요구하는 것 같죠? 즉, 이 수학2라고 하는 거는 다항 함수를 대상으로 하는 미분과 적분인데, 미분과 적분 자체가 식을 가지고 그래프를, 또 그래프를 가지고 식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즉 수학은 언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충실해서 독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해석이 돼야 된다, 이거야.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 1 공부했던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더라, 이렇게 한번 느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래서 수원하고 이제 수투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자, 선택 과목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은, 자, 얘는 이제 기하라고 하는 이제 선택 과목이에요. 자, 기하는 자, 이제 도형하고 이제 벡터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2차 곡선과 벡터, 평면 벡터만 들어가요. 우리 좀 많이 어렵다고 생각됐던 공간 벡터는 빠졌어요. 공간 벡터는 빠져갖고 실질적인 부담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이렇게 이제 도형들, 평면에서 다 등장하는 도형들에 대한 성질들을 이제 많이 요구하게 됩니다. 자, 관찰력이 중요하겠죠. 그에 반해 이제 미적분 같은 경우는 아까랑 좀 느낌이 다르죠. 아까 문제 다시 볼까요? 자, 이 기하 문제 보면은 도형을 줘요. 이렇게 그림 주어지니까, 아니면 내가 그림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쵸? 근데 얘는 미적분은 그림을 안 줘요. 그림을 안 주니까 이 식을 보고 내가 해석을 해갖고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에서 관찰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 내가 이제 값을 구해주거나 이렇게 뭔가를 구해내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느낌이 다르죠. 그쵸? 자, 그러니까 뭐냐면 지식이 좀 많이 필요해요. 지식, 대화를 해야 되니까. 자, 그에 반해서 이 확률 통계는 되게 재밌어요. 확률 통계는 애초에 수학 과목이 아니었어요. 수학에 편입된 지 50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얘는 그냥 그 뭐랄까 약속이에요.
그냥 표준 편차는 이런 거고 평균은 이런 거고 뭐는 뭐야 이렇게 이제 다 약속이 지어 있고 수학은 그냥 그 계산하는 과정에서 쓰이는 도구로만 이제 사용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개념을 숙지하고 그리고 이런 되게 실생활 문제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확률 통계 자체가. 그래서 이런 확률 통계 문제들을 풀다 보면은 되게 재밌고 별로 어렵지도 않고 그렇게 심도의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면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자, 기하하고 미적분은 이제 이른바 이과 학생들이 많이 선택을 하게 될 것 같고, 확률 통계는 이제 문과 성향의 친구들이 선택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과목별로 이제 유불리를 따져보게 되면은, 자, 이제 서울 시내 주요 15개 대학이 있어요. 근데 그 15개 대학 중에 이제 기하나 미적을 선택을 해서 유불리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최상위권을 대학을 가고 싶어요. 뭐 의대 이런 데 가고 싶어요. 기하를 선택한다? 괜찮아요. 미적분 선택한다? 괜찮아요. 어디 뭐 공대를 가고 싶다? 전혀 문제 없어요. 다 이제 기하나 미적분은 동등하게 취급을 받아서 어떤 과목을 선택을 해도 이과 계열 진학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심지어 기하 미적분을 선택하면 경영대도 갈 수 있어요. 서울대 경영대.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대학, 어떤 과도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확률 통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이른바 문과 계열이기 때문인지 학교에서 공과대나 이런 의과대학이나 이런 데서는 확률 통계를 선택한 친구들을 뽑지를 않네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대학의 불이 좀 좁아지다. 확률 통계는 대학의 불이 좀 좁다. 진짜 이제 문과대학만 갈 수 있고 기하나 미적분을 선택하게 되면 이과 계열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문과 계열도 다 섭렵할 수 있으니까 선택의 폭이 좀 더 넓다. 대신 분명히 난이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자, 확률 통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념을 좀 잘 알고 있으면 이제 문제 좀 풀면서 상황에 이걸 적용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학습 부담이 좀 없을 것 같고, 자, 기하하고 미적분 중에 어느 게 더 난이도가 높습니까? 라고 물으면 지금까지는 미적분이 압도적으로 가장 어려운 문항들이 출제됐던 파트라서 미적분이 어려워요. 그리고 미적분은 아까 수투에서 봤었지만 수학 문제랑 대화를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식도 많이 알아야 되고 이런 대화를 하는 연습도 많이 충분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적분은 정말 이제 뭐랄까 해야 될 것도 많고 뭐랄까 뭐 암기해야 될 것도 많고 그 다음에 계산력도 필요하고 그런 종합적인 것들 수학의 끝판왕이라고 할 만해요.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기하는 그에 반해서는 이제 가장 어렵다고 생각됐던 공간 벡터가 사라졌기 때문에 학습 부담이 월등하게 줄었어요. 그리고 어려운 문항들 지금까지 쌓여있는 기출문항들도 미적분의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한번 분류를 해보니까 기하는 한 100문제 정도 나오고 최고 어려운 문제들이 기출됐던 것들 수능에, 그리고 미적분 같은 경우는 한 400문제 정도 돼요. 400문제. 그리고 확률 통계는 한 200문제 정도 이렇게 되니까 공부의 양이 기하하고 미적분은 거의 한 4~5배 차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만 더 공부를 해주면 쉽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과목별 유불리가 있을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과목별 유불리를 교육평가원에서는 예전에도 한번 이렇게 선택 과목을 해봤었던 적이 있어서 메꾸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미적분은 최상위권 학생들, 진짜 최상위권 학생들은 미적분을 선택을 하게 되면 표준 점수를 좀 똑같은 점수일 때, 똑같은 원점수일 때 미적분이 좀 더 표준 점수가 더 높게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유리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기하 같은 경우도 그렇게 뭐 나쁘진 않지만 이렇게 돼요. 기하랑 미적분에서 한 개씩 틀렸어요. 그러면은 미적분 친구가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근데 기하하고 미적분 다 맞았다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둘 다 맞았다는 전제하에 만약 미적분 친구가 수원, 수투 공통 과목을 틀렸다. 그러니까 선택 과목에서 한 개 틀린 거랑 공통 과목에서 한 개 틀린 거랑 누가 더 유불리합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선택 과목에서 틀린 게 오히려 나아요. 그러니까 공통 과목에서 틀린 게 더 타격이 커요. 그래서 수원, 수투가 모두 완벽하다는 전제하에 기하하고 미적분에서 이제 유불리가 갈리는 거라 너무 이제 본인이 최상위권, 진짜 극강의 만점을 노리는 그런 것이 아니면은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본인이 원하는 자기가 잘하는 파트를 선택하시면 된다. 자, 기하 같은 경우는 도형에 대한 정리가 좀 잘 돼 있고 본인이 기하에 대한 센스가 좀 있다 생각되면은, 도형에 대한 센스가 있다 생각되면은 정말 또 쉽게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불리가 이렇게 되어 있을 것이다. 유불리는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넘어가시고, 자, 이렇게 이제
이제 우리 고등학교 수학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1학년 때는 저희가 고등 수학이라고 해서 이제 한 권의 책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편의상 수학 상, 수학 하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거고, 1학기 때 진행이 다항식부터 시작해서 3단원 도형의 방정식까지 나가니까 보통은 그 정도까지 우리가 수학상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해요. 문제집도 그렇게 나올 거고. 하지만 고등학교 교과서는 한 권이란 거. 그리고 2학기 때는 이제 4단원 집합과 명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경우의 수까지 이렇게 순열 조합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학년 때 가게 되면은 이제 어떤 학교는 수학원을 나가는데 2학기 때 이제 수학2를 나가는,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그냥 평범한 학교들은 1학기 때 수학원을 나가고 2학기 때 수학2를 나가면서 같이 딸리는 것이 확통을 해주거나 수학원 확통을 해주거나 또는 수학원 기하를 해주거나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주변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은 수원하고 기하를 같이 나가요.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1학년 때는 한 권의 고등수학 한 권 책을 가지고 쭉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2학년 때는 2권을 합니다. 수학책을 2권을 하니까 학습 부담이 좀 늘어나겠죠. 그리고 이제 미적분은 이제 3학년 때 보통 하게 됩니다. 선택 과목으로 3학년 때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때하고 고등학교 때하고 수학 공부가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되어 있어요. 뭐냐면 중학교 때는 선행이 가능해요. 중학교 학기 다니는 중에. 근데 고등학교 때는 현행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선행을 뺄 시간이 압도적으로 부족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학은 올해 수학과형 만점자가 60여 명 나왔대요. 전체 수험생이 한 몇십만 명인데 그 중에 60명밖에 안 나와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줄 세우기를 한다는 거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변별력 있는 문항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내용이 깊고 그리고 방대해요. 1학년 내용이라고 해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2학년 때도 나오고 3학년 때도 계속 나와요. 그래서 1학년 수학은 완전 기초, 토대가 되는 거고, 그래서 1학년 수학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 문제는 이래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1학년에 진학을 하게 되면은 현행이 너무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시작된 그 순간부터는 현행이 너무 중요해서 모의고사 따위 신경 안 쓰고 당장 눈앞에 있는 내신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내신 집중을 하다 보면은 시간이 마구 가요. 그리고 이제 방학들을 잘 활용을 해서 선행을 나가려고 하실 텐데, 이렇게 이제 보통 계획을 하세요. 방학 때 다음 학기에 있을 과목들에 대해서 선행을 하고, 학기 중에는 현행에 집중을 하자. 보통 이렇게들 생각하시는데 그게 좀 힘듭니다. 왜냐면 3학년 때문에 그래요. 3학년 때. 우리 3학년 때는 수능을 바라보고 정시를 치르게 돼요. 당장 내년부터 수능 정시 비중이 40%가 됩니다. 예전에는 한 80%까지도 수시로 뽑았던 것 같은데 점점 정시 비중이 높아져서 내년에는 40%를 정시로 뽑게 돼요. 그래서 수능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이제 조금씩 커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고3 돼갖고 내신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시에 더 신경을 쓰게 되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3학년 때 배우는 미적분에만 또는 기하 또는 확통 같은 이런 선택에만 올인을 했었던, 자기 학년에 해당되는 과목에 올인했었던 1학년, 2학년 때랑은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3학년 때는 수원, 수투 그리고 자기가 선택하는 선택 과목까지 버리지 못하고 한꺼번에 다 끌고 갑니다. 공부량이 많다는 뜻이에요. 한 과목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다. 그래서 거꾸로 순차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3학년 때 이 세 과목을 전부 다 봐야 되니까 선택을 3학년 때 그 한 것만 쳐다보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서 이 3학년 때 선택할 선택을 미리 하셔야 돼요. 그걸 언제 해야 되냐면 1학년 겨울방학 때, 2학년 올라가기 전에 1학년 겨울방학 때 선택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1년 정도 내가 선택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니까. 그렇게 조금씩 더 앞으로 밀리게 돼서 그 다음 학기 걸 준비한 게 아니라 다다음 학기 걸 준비를 해줘야 되는 그러한 이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통은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했던 친구들은 중학교 때 뭐 고등학교 과정까지 다 끝낸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것도 미리미리 끝내놓은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들도 적어도 이제 수학2 2학년 것까지는 1학년 때 좀 해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야 안심하고 1학년 이제 겨울방학 때쯤에는 3학년 선택 과목도 우리가 쳐다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주변에 있는 학교들을 한번 싹 다 자료들을 모아봤어요. 보시면은 이제 옆에 써 있는 거는 평균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 표준 편차인데,
보통은 표준 편차가 20점 이상이 되면은 변별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20점 이하면은 조금 변별력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이제 평균들이 쭉 주어져 있고 이제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학교들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가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제 공시 자료를 바탕으로 1학년 성적들 제가 임의로 랜덤으로 두 학교를 뽑아서 살펴봤는데 이 차이점이 이제 보이시나요?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읽는 거냐면 A, B, C, D는 이제 성취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평균에다가 표준 편차를 더해준 점수가 그게 2등급 컷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평균이 48점이고 표준 편차가 20점이었으면은 한 68점 정도 맞으게 되면 그 학교에서 2등급 선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내신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생들이 1학년 때는 수학책 한 권이고 그리고 워낙 공부를 좀 1학년 때는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애들 사이에 편차가 크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다음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건 2학년 건데 자 2학년 때부터는 어떤 게 등장하기 시작하냐면은 중간 계층이 좀 많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완전 수포자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공부를 계속 하려는 애들과 공부를 안 하려는 수포자들, 수학을 포기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싹 갈려서 중간 계층이 좀 많이 빠져나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어쩔 수 없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되면은 수학이 일단 2과목이 되고 학습량이 2배가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과목들도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1학년 때만큼 한 것만 파고드는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으셔야 고등학교 수학은 흔들리지 않는 수학 점수가 흔들리지 않아야 다른 과목을 쳐다볼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수학은 항상 제일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보고 또 복습 반복 계속 해야 됩니다. 자 넘어가시면 그러면은 이제 학교 내신은 어디서 출제되는가 참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크게 4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첫 번째 카테고리는 이제 교과서하고 교사용 자료집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자, 교과서는 잘 아실 거고 학교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자, 교사용 자료집이란 건 뭐냐면 학교 교과서 출판사에서 각 선생님들한테 문제은행처럼 주는 자료가 있어요. 이거는 시중에서 출판되는 건 아니고 학교 선생님들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건데 그쵸. 원래는 학교 선생님들만 이용하는 건데 저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EBS나 시중 문제집이라 써 있는 건데, 자, EBS 많이 이용하시죠. EBS가 이제 수능하고도 연계 과목이다 보니까 EBS를 좀 많이 이용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유명한 시중 문제집들이 있어요. 뭐 블랙라벨이라든지 뭐 고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종종 참고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수능 모의고사는 무조건 변형해서 출제를 하세요. 연도도 많이 쌓여 있고 해서 좋은 선생님들이 이러세요. 뭐냐면 선생님들이 사실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이 좀 부족하세요. 새로운 변별력 있는 문제를 창조하시기가 그렇게 이제 만만하지가 않거든요. 수학적 오류가 없도록. 왜냐면 이제 여러분 이제 중간고사가 끝나고 기말고사 때까지 기간이 한 60여일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시험 기르는 기간 쑥 날라오고 뭐 하다 보면은 한 40 며칠밖에 안 되는데 그 사이에 수학적으로 오류가 전혀 없는 굉장히 참신한 그런 문제를 만들라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수능이나 이런 수능 모의고사 같은 곳에서 이제 변형을 해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출제를 하십니다.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또는 이제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워낙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는 정말 시중에 있는 문제집도 다 푸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조차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절대 구할 수 없는, 현재 시중에서는 절대 구할 수 없는 절판된 문제집에서도 출제할 수 있어요. 출제하시기도 해요. 작년에 진짜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이것도 도대체 어떻게 출제되는지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과서 변형 문제인데, 자, 위에 있는 것이 시중 문제집이고 아래에 있는 것이 이제 저희 실제로 출제됐던 기출 문제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문항 푸는 방법이 똑같아요. 묻고자 하는 방법도 똑같아요. 그것을 살짝만 내용만 변형시켜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달라 보이는데 다 똑같은 문제라는 거. 그리고 오른쪽에 서답형이라 써져 있는 거는 저희 교과 과정에 없는 것들도 내십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저기 이제 문항 보다 보면 수심이란 말이 나오는데 수심이란 거는 저희 교과 과정에서는 가르치질 않아요. 그런데 이걸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가르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시험 문제도 출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과서도 정말 열심히 푸셔야 되고 그리고 선생님 수업도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올해 이제 기출 문제인데 자,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색깔이 있는 이제 문제가 이제 교과서에
비상교과서에 있는 문제이고, 그 옆에 있는 것이 이제 실제 기출된 올해 1학기 때, 20년 1학기 때 기출된, 학교에서 기출된 기출 문제예요. 문제 푸는 아이디어가 똑같아요. 문제 푸는 아이디어가 똑같아서 얘는 변형하셔서 선생님께서 출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대로 나온다는 게 아니라 선생님께서 조금씩 문제 상황은 똑같은데 조금씩 바꾸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쪽집게처럼 맞춘다, 그건 의미가 없고, 본인이 내재된 내공을 기르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넘어가게 되면은, 자, 이제 교사용 자료집에서 나왔다는 건데, 위에 있는 것이 이제 학교 기출이고 밑에 게 교사용 자료집입니다. 숫자 하나 안 바꾸고 똑같이 나온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면 선생님들이 이거는 우리만 갖고 있으니까 이러면서 몇몇 학교에서 진짜 숫자도 안 바꾸고 이렇게 똑같이 출제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 다음에 계속 교사용 자료집도 좀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교사용 자료집이에요. 위에 있는 게 이제 기출 문제고, 밑에 있는 게 교사용 자료집에 있는 문항인데, 역시 숫자만 이렇게 바꿔서 출제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시중 문제집을 볼 건데, 위에 있는 것이 이제 학교 기출 문제고, 밑에 있는 거는 자, EBS에서 있었던 수학의 왕도라고 하는 책에서 낸 거예요, 선생님께서. 그래서 이 두 개를 선생님께서 이제 조금 객관식으로, 원래 주관식이었는데 객관식으로 변형시켜서 출제하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시중 문제집. 위에 건 학교 기출이고 밑에 건 이제 시중 문제집. 이것도 EBS에서 본따온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학력평가 변형이란 건 어떤 거냐면,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별력 있는 문항들은 학력평가 변형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보시면 이제 숫자들만 살짝 바꿨어요. 선생님들께서 이제 문제 틀을 건드리시지는 못하고 숫자만 살짝 바꿔서 이렇게 묻으신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또 학력평가 문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틀이 완벽하게 똑같죠. 그쵸?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여러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서답형 문제가 학교 기출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모의고사 변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것도 계속 한번 볼게, 맞아. 자, 그 다음 이것도 이제 모의고사 변형. 모의고사 변형이 많죠? 어쩔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이 변별력 있는 문항. 보통 저희 시험지가 25문항 정도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한 6개에서 7개가 변별력 있는 문항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대부분 학평이나 모의고사 문제에서 끌고 와서 변형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되어 있다? 원래는 저렇게 박스형 문제였어요. 박스형 문제가 원본이고, 그것을 이제 바꾸신 거예요. 저렇게 서술형으로 풀어서 쓰도록 바꾼 건데, 문제의 본질은 똑같다, 이걸 알 수 있다. 자, 그 다음 보시게 되면, 자, 이건 강서구 기출 문제예요. 강서구 양정구 기출 문제 제가 들고 왔는데 2학년 거. 자, 위에 있는 건 강서구 이번 2020년도 1학기 기말고사에 있었던 시험 문제인데, 이것은 작년 수능 문제, 그러니까 2020년 수능 문제 수학 나형 21번 거를 그대로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변형해서 출제하셨다. 요 9번도 마찬가지예요. 위에 있는 거는 이제 학교 기출인 거고, 자, 밑에 있는 거는 EBS 수능 특강. 강서구는 좀 정시를 좀 중시하다 보니까 2학년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3학년 교재인 수능 특강에서도 이렇게 출제를 하십니다. 참고하셔갖고 문제 형태 동일한 거 확인할 수 있고, 자, 그 다음 위에 있는 건 역시 이제 학교 기출이고, 밑에 있는 거는 이것도 역시 EBS에서 이렇게 가져오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좀 더. 자, 이거는 이제 목동고등학교인데,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좀 분석을 하다 보니까 목동고에서 3년 연속으로 특정 파트에서 서술형 증명 문제가 나왔어요. 교과과정.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이 이제 2017년, 밑에 게 2018년, 맨 아래 게 2019년 수능 기출 문제고, 목동 1학년. 그 옆에 있는 것이 올해의 기출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적중을 시켰습니다. 나올 만한 게 그 단원 파트에서 얘밖에 안 남아갖고 증명할 게. 자, 이래서 이제 기출 문제를 또 이렇게 학교별로 쭉 보다 보면은 그 좀 특성이 보여요. 그래서 이런 적중도 좀 시킬 수도 있긴 합니다. 몇몇 학교들은.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또 보시게 되면은 저기 써 있지만, 교사용 교과서 자료집 보시게 되면 교과서에 읽어보기 자료에서 출제를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근데 읽어보기 자료가 보통 교과서에 그렇게 많지는 않고 한 4-5개 정도 되는데, 또 기출문제를 쭉 보다 보면은 작년에는 이게 나왔고, 재작년에는 저게 나왔고, 재작년에는 요게 나왔으니까 올해는 하나밖에 안 남았네, 챕터가. 여기서 나오겠네 해서 딱
이제 거기서 나올 거다라고 했더니 진짜로 그대로 거기 있는 교사용 뭐랄까 읽어보기 자료에서 미술 속의 수학이라고 하는 것들을 활용을 해서 수학 문제가 만들어서 출제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걸 통해서 뭐 쪽집게처럼 맞추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시험 문제가 나오고 나면은 출처를 다 밝힐 수는 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대비할 거냐를 이제 전략을 짜야 될 텐데 보통 이래요. 수능 모의고사 변형 문제는 확실히 나올 겁니다. 확실히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양이 너무 많아요. 수능이 벌써 20년이 넘었고 모의고사도 어마무시하게 많기 때문에 선생님 마음이세요. 막 2009년 거 출제할 때도 있고 2005년 걸 출제할 때도 있고 이러시기 때문에 이거를 뭐 어떻게 막 하겠다 그건 좀 힘들어요. 뭐냐면은 시험 범위 때까지 중간고사 시험 때까지 800문제 정도 나와요. 800문제 기출문제만 거기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이것만 풀다가는 시간 다 가요. 그래서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제가 또 이제 선별을 해갖고 최우수 문항들만 선별을 해서 꼭 나올 만한 것들 가장 변별력 높은 문항들 그걸 대상으로 해서 제가 또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출판도 했는데 이건 제 책 광고가 돼버리니까 그거는 이제 다음에 기회 되면은 저희 학생들이랑 어머니들께도 제가 이제 뭐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미 책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하게 되면은 수능 모의고사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난이도 높은 최상급 문제들은 다 보게 되는 거 127문제 뽑아놨습니다. 제가. 자, 그 다음에 EBS 절판 문제집 이런 건 어떡하나요? 저한테 다 있어요. 저한테 EBS 예전 것들도 다 있습니다. 왜 하필 EBS를 많이 보나요? 라고 얘기한다면 제가 이제 맞췄는데 이제 수능의 감이란 책에서 이제 선생님께서 출제를 하셨어요. 기출문제를. 근데 이게 수능의 감이란 게 2012년도에 나왔던 책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책상에는 꽂혀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너 개학하고 나면은 학교 선생님 책상에 가서 어떤 문제집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해봐라. 그것도 좀 낡은 걸로. 왜냐면은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매번 새로운 문제집들을 출판사한테서 받으세요. 그래서 맨날 새 권,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문제집 받고 막 그랬었는데 새 책을. 근데 선생님이 유독 안 버리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이제 선생님께서 자주 좋아하는 그런 책이니까 보통 교무실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좀 그런 것들을 정보전도 좀 할 필요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내신을 어떻게 구성해서 선생님들께서 출제하는지 그런 것들까지는 뭐 대충 얘기해 드리자면은 순환을 하세요. 순환. 그러니까 1학년 선생님이 1학년 거를 출제하실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고 보통은 세 분이서 내시는데 2학년 선생님이 1학년 거 낼 때도 있고 1학년 선생님이 3학년 거 낼 때도 있고 3학년 선생님이 2학년 걸 낼 때도 있고 이렇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 학년은 계속 순환이 돼요. 그러니까 작년 3학년 선생님이 올해는 1학년 선생님이 되고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께서는 계속 뺑뺑이로 도신다는 거 그런 것들까지도 학교마다의 특성이기 때문에 학생이 좀 자기가 내신 정말 잘 받고 싶다 이런 사소한 그 정보전도 나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은 알아보면은 도움이 돼요. 알아보면은 그래서 저한테 알려주면은 제가 거기도 다 반영을 할 테니까 제가 학생들이 개학하게 되면 제가 이렇게 또 학생들한테 말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보라고. 자, 그래서 일단 자료들은 저한테 다 있다는 거고 언제든지 학생들을 대비시킬 수 있다는 거고 제가 이런 것들은 저기 이제 시중 문제집 같은 경우는 제가 다 추스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한테 문제집 한 권 던져주시면 한 400문제 정도 그렇게 주어주시면은 제가 그걸 한 40문제로 줄여줄 수 있어요. 10분의 1로. 왜냐면은 문제집들이 다 대동소이해요. 한 70, 80%는 겹치고 내용들이 정말 자기 문제집들만의 좀 독특하고 참신한 문제들은 각각 문제집들마다 몇 개씩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을 제가 해주는 거죠. 이렇게 우수한 문항들을 제가 추스려서 학생들한테 제공을 해주는 거. 그래서 학생들이 제가 이제 계속 문제들이 나갑니다. 계속 문제들이 나가니까 그런 것들을 풀게 되면 한 시중 문제집 한 10권 정도 푸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뭐 그거는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뒷부분에서. 자, 그래서 저희 학생들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 효율성이 좀 중요해져요. 고등학교는 이제 저희가 제한된 시간 동안에 가장 높은 성과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학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수학한테 주어진 시간 동안에 가장 높은 효율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생들마다 수준이 다 달라요. 지금 뭐랄까 물론 중학교 때께 고등학교 때 영향을 줍니다. 물론 영향을 주긴 하는데 고등학교 때부터는 진짜
제로 베이스에서 모두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로 베이스부터 차근차근 벽돌 쌓듯이 가야 되는데 이것도 누구는 척척척척척 잘 쌓는데 누구는 조금 미적미적거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유연성 있게 이 친구가 부족한 것을 그때그때 보완시키고 메꿔줄 수 있는 그러한 유연성이 또 필요합니다. 잘하는 친구는 더 잘하도록 더 우수한 문항들을 줘야 되는 거고 좀 부족한 친구는 그 부족한 친구가 그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 있도록 숙달도를 높이도록 계속 또 문항을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런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실력 있는 강사의 전문성이 좀 중요해 보여요. 이 단원이 이 교과 과정에 어디가 핵심이고 무엇이 출제되고 왜 출제되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제대로 교과 과정을 분석을 했고 학교 내신들도 다 분석을 해서 이렇게 풀릴 수 있는 그런 전문성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이제 저하고 함께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부는 이제 끝나게 되었고 2부 바로 진행을 하게 되면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저희 그럼 고등학교 내신은 어떻게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건 저의 광고인데 결국 수학하영 만점자 본 수능에서 수학하영을 만점 맞은 전국 1등 찍은 그리고 공부의 신 출신 5년 동안 이제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 스케줄도 많이 작성해 본 칼럼도 많이 쓰고 그리고 이제 수학 공부법도 현재도 계속 학생들한테 이제 지도를 하고 있는 공부의 신 출신 수학하영 만점자인 코치가 제가 수학 코치가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딱 1년도 아니고 1개월도 아니고 2개월도 아니고 3년 내내 당신이 수능 보는 그날까지 선생님하고 함께 여러분 인생의 수학 선생님은 나 말고 더 필요한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같이 이제 계속 갈 거예요. 저는 그래요. 저의 마음은. 자, 그래서 숑 넘어가게 되면 자, 확실하게 이제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주변에 있는 모든 학교들에 대해서 내신 문제들을 상중하로 나눠서 이제 분류 작업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서 이제 시험지를 구성을 했고 보시면 뭐 관악고, 구로고, 구월고, 구영고, 목동고, 뭐 신도림고, 신목고, 양천고, 여의도고, 장고, 한가람고, 강서고, 양천고, 양정고 뭐 이렇게 주변에 있는 여러 학교들이 있는데 그 학교들에서 지금 현재 여러분 풀고 있는 그거예요. 제가 이제 중간고사 시험번호까지 나왔고 거기서 이제 각 학교별로 변별력 있는 문항 6문항씩을 다 끄집어내서 대략 한 75문제를 25문제씩 해서 3회분의 모의고사로 만들어서 지금 같이 풀고 있는 바로 그거 지금 올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풀면서 이건 뭐 해답지도 없는 건데 괜찮아요. 내가 다 풀었으니까 나랑 같이 여러분들이 배운 것들을 적용시켜 나가는 그러한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도 계속 반복 숙달할 겁니다. 여러분 계속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가 나오는구나. 이 정도 난이도까지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구나. 이 정도 풀면은 내가 이 지역 1등이 되겠구나. 이런 것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이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세밀한 약점 체크는 뭐냐면 자, 여러분들의 성적은 제가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뭐랄까 오프라인에서 했던 것만큼 철저하게 제가 검사는 못 하겠어요. 그래서 어머니들께도 지금은 성적을 제시는 못 하겠고 그래서 제가 일단은 다 기록을 하면서 어떤지는 보고 있어요. 어떤지는 보고 있는데 오프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은 제가 더 정확한 약점 체크와 뭐랄까 어느 정도 성취가 있는지를 확실히 파악을 해서 메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학생들 직접 좀 러프하긴 한데 이렇게 이제 직접 체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계속 나가요. 1회차, 2회차, 3회차 계속 나갈 때마다 틀렸던 문항이 어떤 문항인지 계속 확인을 할 거고 틀렸던 문항들은 또 풀릴 거야. 또 풀리고 또 시험 보고 또 시험 보고 똑같은 시험지를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래서 결국에는 다 맞추도록 똑같은 시험지를 계속 제시, 3시, 4시까지 시켜서 그 시험지에 있는 내용은 모두 다 알도록 확실하게 씹어먹힐 겁니다. 자, 그럼 넘어가셔서 이제 콘크리트 약점 보완이라는 건 뭐냐면 자, 우리 보시다시피 교과서 중요하죠. 그 교과서에 있는 전 문항들을 너네 학교,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여러분 학교가 정해지는 대로 학교에 정해지는 대로 학교마다 교과서들이 다 있어요. 출판사가 다 달라. 그 출판사에 맞춰서 당신에게 맞는 교과서들을 전부 다 숙제로 만들어서 일일치 분량을 다 정해줘서 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해오시는 거야. 그건 또 추가되는 숙제가 되겠죠. 교과서 문항은 다 풀어야 되는 거고 아까 봤잖아. 출제된다고. 그 다음에 이거는 교사용 자료집. 선생님 다 갖고 있어요. 출판사별로 교사용 자료집을 다
구했습니다. 다 구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뭐다? 여러분한테 드릴 거예요. 푸셔야 돼. 푸셔야 돼요. 좋은가? 좋은 거예요. 푸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되는 빈출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이렇게 내신 대비 풀이 전략이라고 해서 또 드릴 거예요. 또 드릴 테니까 그것도 반드시 풀어야 되고, 우리 지금 아몰랑 풀고 있고 미니모도 계속 진행 나가요. 한 70회 분량. 아몰랑은 매 순간순간 거의 100문제씩 매번 나가고 있고, 미니모 같은 경우는 미리 보는 모의고사,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중간고사 시험 범위까지 해서 50문항씩 시험 범위에 되는 거, 지금 진도 거기까지 나왔으니까,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 나왔으니까 다항식의 연산부터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를 아우르는 진짜 모의고사예요. 문항수가 좀 더 많아요. 50문항으로 된 걸로 해서 내신 중간고사 보는 그날 때까지 매번 추가적인 숙제가 50문제씩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까먹지 않도록 선행을 나가지만, 진도는 나가지만 계속 반복 학습 시킬 거예요. 자, 시험도 계속 반복해서 볼 거고, 회차를 늘려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친구들은 특정 단원이 약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것을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다 확인할 거예요. 확인해갖고, 선생님 지금 기록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성적을 기록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단원에서 성적이 계속 안 나와. 제시하고 3시하고 4시하고 계속 이렇게 4번, 5번 이렇게 풀었는데도 계속 그 파트에서 조금 많이 틀린다 생각이 되면은 선생님이 그 파트에 대해서만 문제들을 다 추스려갖고 확실하게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산술기하가 약해? 그럼 산술기하 한 50문제 풀어보면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넘어가셔서 또 그럼 이걸로 끝이냐? 저는 좀 그래도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준비했습니다. 자, 뭘 준비했느냐? 이제 본래 학교에서 치르는 것처럼 똑같은 형태의 시험지를 제가 만들었어요. 이거는 목동고 시험지를 샘플로 제가 만든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랜덤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저희 교재에 있는 거하고 기출됐던 거하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양질의 문제들에서 섞어갖고 정말 시험지 형태로, 난이도도 학교 것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만들어서 이것들을 계속 학생들하고 테스트를 볼 겁니다. 테스트를 볼 거고, 그리고 이걸로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당해에 좀 학생들이 많이 약해하는 유형을 보였던 것들을 추스려서 특강을 또 제가 이제 특강 자료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비슷한 유형들끼리 이렇게 배치를 해갖고 충분히 연습할 수 있도록, 마무리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할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때는 그리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객관식 문제 풀듯이 수학 문제 푸는 걸 많이 하셨는데, 고등학교 서술형도 중요합니다. 서술형 쓰는 연습을 해야 해서 첨삭이 필요한 파트예요. 부분 점수를 안 깎이기 위해서. 그런 것들도 제가 다 이제 교정을 시켜줄 거고, 서술형들만 따로 모아서 서술형 특강도 제가 한번 계획을 한번 잡아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수학 공부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영상들이 저희 만점자의 눈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광고 시간, 저희 특강이 1월 11일 날 수학 하가 개강이 되고 1월 10일 날 수학 2가 이렇게 개강이 돼요. 이거는 저희 학원이 애초에 예비 고1 받을 때부터 픽스되어, 그러니까 정해져 있던 겁니다. 제가 뭐 이번에 새롭게 만든 게 아니라 정해져 있던 거고,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 이제 정규반에서는 수학상하고 수학하를 나가고 있는데, 수학하를 지금 정해진 기간 동안에 사실은 이 2권을 다 끝낸다는 게 볼륨적으로 말이 안 돼서, 애초에 계획이 수학하는 1부에 해당되는 집합과 명제까지만을 저희 정규반에서 나가고, 자, 2부에 해당되는 함수하고 3부에 해당되는 순열조합 내용들을 특강으로 개설하기로 예전부터 정해져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병행을 하시게 되면 정규반이랑, 그러면은 이제 저희 이제 그 수학상이랑 수학하가 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완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 2 같은 경우는 선생님 제가 이거 들어도 되나요?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거예요. 저희 이제 2차 방정식을 배우고, 그러니까 1차 방정식 배우고, 1차 함수를 배우고, 그 다음에 2차 함수 배우고, 2차 방정식을 배우고, 2차 함수를 배우고, 이렇게 방정식으로 계산하는 거 배우고, 그 다음에 그래프로서 분석하는 거 배우고,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는데, 저희 고등학교 교육과정상에서는, 자, 수학상에서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고 해서 3차, 4차에 대한 방정식 풀이를 배워요. 그럼 자연스럽게 원래는 3차, 4차의 함수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분량이 어떤 특정 파트로만 하기에는 양이 방대해서 이것을 수학 2라고 해서 꺼내놨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하시는 게 수학 2니까 수학 1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수학 2하고 수학 1은 선수 과목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학 3하고 수학 하 다음에 수학 1을 할지 수학 2를 할지는 학교 재량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학 2를 먼저 가르치고 수학 1을 나중에 가르치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관계가 별로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포인트도 달라요. 그리고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다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 나갔는데 그러면은 이 친구들은 들어도 됩니까? 라고 한다면 들어도 돼요. 들어도 돼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3차, 4차 방정식에 대한 풀이를 배운 상태에서 지금 수학 2, 3차, 4차 함수를 어떻게 미적분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문제를 푸는지를 접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리고 수학 2를 공부해 놓으면은 수학상 문제 풀 때 도움이 되면 됐지 도움이 안 되지 않으니까 꼭 했으면 좋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행을 지금 많이 해놔야 돼요. 사실은 이 겨울방학 때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왜냐면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은 솔직히 선행만을 위해서 투자할 시간이 압도적으로 부족해요. 그 현행이 너무 중요해서 현행에 올인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름방학 때도 여름방학 때 하면 되지 않나요? 이러는데 여름방학도 그렇게 길지가 않고 그러다 보면은 또 이제 이런 선행을 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좀 해놓는 게 나중에 물론 까먹을 수 있어요. 까먹지만 계속 또 반복해서 진짜 수학2가 필요한 내년 2학기 때에는 조금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런 거랑 똑같아요. 지금 고등학교 수학은 현행으로서 쫓아가겠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당장 중간고사만 보더라도 전국에 있는 예비고일들은 지금 다 수학상을 파고 있어요. 수학상 열심히 파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걸 다 아세요. 그래서 중간고사가 이제 한 5월달쯤, 5월 중순쯤에 보게 될 텐데 그거를 3월달에 이제 처음 개강을 해갖고 학교에서 진도 나가는 대로 쫓아가서 중간고사 시험을 보겠다. 아까 보셨잖아요. 학교 시험 문제 수준을 보셨잖아요. 못 맞춰요. 틀려요. 평균 정도밖에 안 나올 거예요. 평균도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태를 막으려면은 미리미리 공부해 놓으셔야 되고 깊이 있게 공부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는 이제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판단은 여러분 몫이겠지만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시길 바래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설명회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제가 또 이제 연락드려서 그때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만점자의 눈 박나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점자의 눈